진짜 이 다리가 완성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또 실패할 줄 알았죠. 2022년 3월 18일 터키 다르다넬스 해협 위에 세계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길이 2023m, 폭 45m, 24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세계 기록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일본도 중국도 실패한 자리, 그 바다 위에 불가능이 놓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5년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흐메트입니다. 터키 차나칼레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제 아버지는 30년간 차나칼레에서 건설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가 박혀서 아무리 씻어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깊은 한숨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2년간 8번의 외국 기업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어요. 메흐메트야, 외국 기업들은 돈만 벌고 떠나간단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직접 봤다며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회사들이 모두 똑같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2015년 이탈리아 기업 사건이었습니다. 근처 항만 공사에서 아버지도 현장 감독으로 일하셨는데 처음엔 기대가 컸어요. 아버지는 이번엔 다를 거라며 유럽 선진 기술에 희망을 걸고 계셨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좋았어요.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와서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최신 장비도 들여왔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끝나면 일자리 2,000개가 생기고 동네가 바뀔 거라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6개월 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잠시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얼마나 오래냐고 묻자 본사와 협의해봐야 한다며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그 잠시가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공사는 방치됐고 약속했던 일자리는 절반도 안 생겼어요. 아버지는 그때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잠시가 3년이나 되나?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독일 회사 사건은 더 심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도중에 집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거든요. 터키 정부가 처음 조사할 때 왜 몰랐냐고 따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며 발뺌했어요. 그럼 처음 계약은 뭐였냐고 다시 묻자 결국 독일 회사는 추가 비용 거절에 아예 공사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동네는 3년간 도로가 반쪽짜리로 방치됐어요. 동네 카페 오스만에서는 이런 얘기가 일상이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 와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냉소. 우리는 외국 기업들한테 실험지일 뿐이라는 자조. 카페 사장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돈 벌 만큼 벌면 떠나는 게 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스며든 환경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2017년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입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번엔 일본이 기술이 좋으니까 맡을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돈이 많아서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다만 제발 이탈리아는 오지 말았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큰 기업들이 와서 우리를 또 실험 대상으로 쓸 거야. 제가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자. 30년 이 바닥에서 굴은 자신이 모를 리 없다며 책에서 본 거랑 현실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흐메트야,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니?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고. 진짜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와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일들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과연 이번엔 다를까?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입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3시. 터키 교통부 입찰 결과 발표가 있던 날입니다. 저는 동네 카페에서 터키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이 선정됐다는 소식에 한국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본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의 DLENC와 SK의 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삼성, LG는 알겠는데 한국이 다리도 잘 짓냐고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먼저 현지 사무소를 차리고 터키 정부 관료들하고만 미팅을 합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공사 시작하고 나서야 진행 상황을 알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입찰 선정 발표 일주일 만에 차나칼레 시민회관에 주민 설명회를 연다는 거였어요.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한다고? 관료 미팅은 안 하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네가 술렁였어요. 카페 사장님도 30년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보통은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되는 건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그 설명회에 갔습니다. 시민회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어민들, 상인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대에 나온 분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DLENC 현장 소장 이상훈이라고 하면서 첫 마디부터 뭔가 달랐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땅에 다리를 놓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만들러 왔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었는데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항상 무엇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분은 함께 만들자고 했어요.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지역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워야 할 게 많으니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외국 기업은 처음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어민 할아버지 한 분이 걱정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고기잡이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냐며 생계 문제라고 걱정하셨죠. 다른 외국 회사 같으면 보상해드리겠다고 대충 넘어갔을 텐데 한국 기술자의 답변이 달랐습니다. 보상보다는 피해 자체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어민분들과 상의해서 공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어민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외국 회사들은 무조건 공사가 먼저였는데 정말이냐고요? 저희는 다릅니다. 이 지역이 저희에게도 새로운 집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영어와 터키어가 모두 가능한지 물었고 함께 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이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팀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된 거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은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답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알겠니? 지켜보자.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팀과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오전 8시에 현장 사무소에 갔는데 이상훈 소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며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외국 기업에서는 현지 직원을 그냥 도구 정도로 여겼는데 여기는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국팀을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터키 정부 쪽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터키 교통부의 고위 관료 아흐메트 베이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공무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기업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었는데 한국팀을 처음부터 불신했어요. 첫 정부 합동회의가 2017년 12월 초 앙카라 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아흐메트 베이의 차가운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시아 기업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이 차분하게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말만 해놓고 나중에는 비용 더 달라고 하고 결국엔 품질 떨어뜨리고 뻔한 수순이죠. 다른 터키 관료들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흐메트 베이는 중국 기업들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돈만 벌고 떠난다고 덧붙였어요. 그때 이상훈 소장님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으셨거든요. 아흐메트 베이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흐메트 베이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이해요? 당신들이 뭘 이해한다는 거죠?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거든요. 아흐메트 베이가 반박했습니다. 같은 마음?
우리한테 성공은 지역 발전이에요. 당신들한테는 수익이겠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때 이상훈 소장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지역 발전이 뭔지요. 당신들이 원하는 성공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흐메트 베이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수많은 외국 기업을 상대해봤지만 이런 말을 하는 회사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 한국팀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가 설계도면 공개였어요. 보통 외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은 숨기는데 한국팀은 지진 대응 설계 부분을 공개하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강풍 저항 구조 부분도 터키 기상청 데이터를 반영했다며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했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현지 업체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도 가르쳐드리겠다고 했고, 나중에 이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을 직접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직접 물어봐야 한다며 내일이 일요일인데도 어촌마을에 가서 직접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지진 안전성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어민들의 어업 경로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철새 이동 경로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자연과 공존하는 거라고 했어요. 한 달 뒤쯤 아흐메트 베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메흐메트, 이 사람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진짜로 여기 살 생각인 것 같다고요. 보통 외국 기업들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식이라며 마치 평생 여기서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2주 뒤 두 번째 정부회의에서 아흐메트 베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처음 보는 회사니까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정말 다르시네요. 이상훈 소장님이 당연한 걱정이었다고 하자 아흐메트 베이가 답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벽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죠. 2018년 3월. 드디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첫날부터 뭔가 다른 게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6시부터 현장이 분주했습니다. 모든 작업자분들을 집합시켜 안전모 착용을 확인하고 안전화 끈이 제대로 묶어졌는지 체크했어요. 오늘 날씨와 바람 속도까지 확인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오늘 작업을 시작하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도 놀라웠습니다. 터키 현지 작업자 무스타파가 저에게 이상하다며 이렇게 좋은 안전장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외국 회사들은 현지 직원들한테는 싼 거 주고 자기들만 좋은 거 썼는데 여기는 똑같은 걸 준다며 오히려 자신들 것을 더 신경 써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무스타파의 안전모가 좀 해져서 그냥 쓰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가 보더니 바로 새 걸로 바꿔줬거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새 걸로 쓰라고 했습니다. 공사 진행 속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정보다 빨라지는데 괜찮은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빨리 하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웠고 현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터키 현지 작업자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스타파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동료로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같이 고민해주고 혼자 해결하라고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7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였죠. 하루 종일 비가 퍼부어서 현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현장 직원이 뛰어와서 배수가 안 된다며 현장이 물바다가 됐다고 알렸어요. 이대로 가면 최소 일주일은 공사를 못하고 장비들도 물에 잠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훈 소장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이 오후 6시라는 걸 확인하고는 밤새서라도 해결하겠다며 자신이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소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함께할 거냐고 묻자 당연하다며 우리 일인데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장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터키 작업자들이 함께 비를 맞으며 밤을 새웠거든요. 배수로를 뚫고 펌프를 설치하고 물 빠질 길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 됐고요. 현지 작업자들이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며 소장이 직접 나와서 삽질하는 걸 처음 봤다고 했어요. 자신들 때문에 밤을 새워준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태도도 놀라웠습니다. 공사 중에 고대 유적이 발견됐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현장에서 돌로 만든 옛날 건축물 같은 게 나왔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먼저 연락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일정이 지연될 텐데 괜찮냐고 묻자 상관없다며 역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자신들이 손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민들과의 관계도 세심했습니다. 한 번은 어민 한 분이 화를 내며 찾아와서 고기가 안 잡힌다며 공사 때문이라고 항의했어요. 어떤 부분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자 소음 때문에 고기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즉시 죄송하다며 보상해드리겠다고 했고 공사 방법도 바꿔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민분이 놀라며 다른 외국 회사들은 계약서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웃이잖아요. 2019년 말쯤 되니까 아흐메트 베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정부 회의에서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관료가 무엇을 확신하냐고 묻자 계약서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는 회사라는 걸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었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봤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답했어요. 그해 12월 터키 건설업계 시상식에서 한국팀이 안전관리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이었죠. 시상식에서 이상훈 소장님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준 터키 동료들과 나눈 성과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요. 2019년 12월. 드디어 가장 어려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현수교 건설이었죠. 저는 회의실에 모인 한국 기술진들의 진지한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설계도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일본 아카시 해협대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기술자는 일본 아카시 대교가 1991m라며 우리는 2023m로 32m나 더 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물었습니다. 박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1m가 다른 세상입니다. 하물며 32m는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럼 위험한 거냐고 묻자 위험하다기보다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라며 우리가 첫 번째라고 답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기록을 24년 만에 깨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지진 대응이었습니다. 터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터키가 지진대 위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게 하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구조 설계 담당자가 규모 9.0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했다고 답했습니다. 9.0이 가능하냐고 다시 묻자 2011년 일본 대지진이 9.0이었는데 그것보다 강한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상훈 소장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깨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길기만 한 다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다리 말이에요. 강풍 저항 설계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차나칼레 해협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물었더니 터키 기상청 직원이 시속 150km는 기본이라고 답했어요. 그럼 200km까지 견디게 만들어야겠다고 하자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해봐야 한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선박 통행을 위한 높이 확보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대형 화물선들이 지나다녀야 하는데 높이가 얼마나 필요한지 묻자 해수면에서 최소 300m는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유 있게 318m로 하자고 했는데 318m면 100층 빌딩보다 높다며 놀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그렇게 높이 올리면 바람 저항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기술자가 웃으며 어려우니까 도전하는 거고 쉬우면 재미없다고 답했어요. 케이블 설계가 가장 복잡했습니다. 현수교에서 케이블은 생명이거든요. 주 케이블 하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지 묻자 약 3만 톤 정도로 에펠탑 4개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탱하냐고 묻자 주탑의 힘으로 하는데 그래서 주탑이 322m나 된다고 했어요. 322m면 에펠탑보다 높다고 하자 사장교와 현수교를 합친 역사상 가장 높은 주탑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케이블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강선의 개수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한 개 케이블에 강선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묻자 약 1만 5천 개라고 했어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완벽해야 하고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터키 건설업계 전문가 케말 박사가 현장을 시찰하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시공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을 한국이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기자가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운지 묻자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인 안전성, 내구성, 신미성이라고 답했습니다. 24년 동안 일본이 지켜온 세계 기록. 그 기록이 마침내 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제가 솔직하게 물었더니 이상훈 소장님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다른 기술자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2020년 1월 첫 번째 주탑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라고 제가 말하자 이상훈 소장님이 답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어요. 이건 완성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다리가 아닌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2020년 2월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3월에 모든 게 바뀌었죠. 처음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전 세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뛰어와서 뉴스를 봤냐며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던 독일 건설 회사는 직원들을 본국으로 철수시켰어요. 프랑스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세계 모든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터키 정부도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 국경 봉쇄, 그리고 모든 대형 공사에 대한 재검토 명령이었죠. 동네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도 떠나겠다며 목숨이 중요한데 누가 여기 남아있겠냐고 했어요. 또 공사가 중단되는 거냐며 또 시작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이 다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팀만 남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3월 20일 이상훈 소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터키 직원들 모두요. 소장님이 진지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터키 직원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본사에서 철수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본사에서는 우리 결정을 믿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계속할 거냐고 묻자 그렇다며 자신은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지만 떠나지는 않겠다고 답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팀만 남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 조치가 더 놀라웠습니다. 철수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오히려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시설을 갖췄거든요. 모든 현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체온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는 최고급으로 지급하고 의료진도 상주시켰어요. 심지어 코로나 검사비도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검사받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말하면 회사에서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4월에는 더 큰 시험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현지 업체 사장 중 한 분이 울먹이며 찾아온 거였어요. 부탁이 있다며 대금 지급을 좀 앞당겨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서 월급을 못 줄 것 같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며 내일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 회사들은 오히려 계약을 줄이던데 정말이냐고 놀라자. 우리는 다르다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답했어요. 보통 외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현지 업체와의 계약을 줄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정반대였어요. 저도 그때 고마웠습니다. 대학 수업도 온라인으로 바뀌고 다른 아르바이트들도 다 사라진 상황에서요. 소장님이 우리 회사 정직원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저 같은 대학생을 정직원으로 받아주겠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해준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미래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2021년에는 더 큰 정치적 위기가 왔습니다. 터키 내부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진 거였어요. 한국 기업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외국 기업이 우리 핵심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강경책을 주장하며 나섰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나선 거였어요. 한국 기업은 다르다며 우리와 함께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 때도 안 떠났으니 진짜 파트너라고 했고, 다른 외국 회사들은 다 도망갔는데 한국은 끝까지 남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나서셨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고문을 써서 내신 거였어요. 이 기업은 다르다며 30년 이 바닥에서 일한 자신이 보증한다고 썼습니다. 아흐메트 베이도 공개적으로 한국팀을 지지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며 위기 때 떠나지 않는 진짜 파트너를 봤다고 했어요. 한국팀을 향한 지역의 신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뢰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만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2021년 말부터 정치적 위기를 넘기고 나서 오히려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터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 놀라웠거든요. 한국식 건설 모델을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터키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모델의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 신뢰라고 답했습니다. 계약서보다 신뢰가 먼저였다는 거였어요. 2022년 1월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한 거였죠. 대통령이 직접 온다는 소식에 우리 동네에 한국 대통령이 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며 차나칼레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날 현장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대통령 경호팀이 미리 와서 안전 점검을 했고 기자들도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감격하며 대통령께서 직접 와주시다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린 한 번도 먼저 등을 돌린 적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친구들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 자리에서 두 대통령은 추가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2022년 2월 드디어 대교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건 역시 남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상훈 소장님이 감회 깊게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며 완공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느냐는 제 질문에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이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진짜라고 했어요. 단순히 다리만 완공하고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따로 있었거든요.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라며 몇 명이나 교육할 거냐고 물으니 100명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미래 기술 인재들을 키우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연수도 보내드릴 거라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냐고 묻자 투자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이 곧 자신들의 발전이라는 거였어요. 유지보수 기술 전수도 체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다리는 앞으로 100년은 써야 하는 거니까. 터키 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 과정에서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6개월 연수를 받아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도 갈 수 있냐고 물으니 당연하다며 우리 팀의 미래 리더라고 했습니다. 꿈 같은 얘기라고 하자 꿈이 아니라 현실이며 제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고 답했어요. 서울에서의 6개월은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연수받고 다른 현수교 현장도 견학하고 최신 기술들도 배웠어요. 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 차나칼레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격하며 우리 동네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물으니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다며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자리도 5,000개가 넘게 생겼다며 우리 동네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도 고향에 남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관련 산업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다리 유지보수 관련 회사들, 관광업체들, 물류회사들까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거였어요. 터키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신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는 기술보다 더 놀라운 건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며 이게 진짜 국격이라고 답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될 거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2022년 3월 18일 오전.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벽 5시부터 현장이 분주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1915 차나칼레 대교 정식 개통일이었거든요. 이상훈 소장님이 저에게 떨리냐고 물었습니다. 떨린다기보다는 실감이 안 난다고 답했더니 5년을 함께 했으니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며 뿌듯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냈다면서요. 개통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 인사들, 각국 대사들, 언론진까지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지난 5년간 함께 일했던 터키 현지 작업자들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아흐메트, 오스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무스타파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들도 초대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며 여러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답했어요. 길이 2023m. 세계 최장 현수교. 숫자로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개통식이 시작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은 터키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는 날이라며 연설을 시작했어요. 기자가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가 뭐냐고 묻자 이 다리는 한국과 터키가 함께 만든 신뢰의 상징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성과 말고 다른 의미에서 묻자 기술을 넘어선 참된 파트너십의 결과물이라며 한국 친구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했다며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개통식 통역을 맡았는데 한국 기술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소장님이 우시는 거냐고 조용히 물었더니 5년간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순간인데 안 울 수가 있냐고 답했어요. 저도 눈물이 난다고 하자 고맙다며 제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오에 드디어 다리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상훈 소장님이 해냈다고 중얼거렸고 저도 우리가 해냈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리를 걸으며 구경했어요. 그 중에는 우리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며 장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만드는데 참여했다니 말이에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다 같이 만든 거라고 하자 그래도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꿈꿔오셨을 프로젝트를 아들이 함께 이룬 거잖아요. 지금 차나칼레 대교는 하루에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다닙니다. 이스탄불에서 이즈미르까지 가는 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만든 새로운 협력 모델입니다. 이상훈 소장님이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터키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답했더니 좋은 생각이라며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번엔 제가 다리가 되어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터키는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닙니다. 함께 꿈을 키워가는 친구가 됐어요. 저도 그 과정에서 꿈을 찾았고 지금은 터키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신뢰의 다리가 터키 국영 방송에서 방영됐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내레이션을 넣었어요. 다리 위에서 우리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잰다는 걸 배웠어요. 2023m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길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상훈 소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흐메트, 진정한 국격이 뭔지 알겠어요?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증명했어요. 맞다며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매일매일 쌓아 올린 거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 1915 차나칼레 대교. 이 다리는 단순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참된 성공이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24년 동안 일본이 지켜온 기록을 깨뜨린 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